안녕하십니까? 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 2차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양주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 실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시기는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했고, 조사 방법은 구글 폼을 활용한 온라인이 주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직접 대면으로 진행한 서면 조사가 아니고 구글 폼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는 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30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초점 집단은 31명이 참가해 주셔서 이 결과를 분석해서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주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안전보호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클라이언트 위험 상황 실태, 우리가 크게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기물 파손에 해당하는 경제적 폭력 경험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위협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의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대처 관리 체계,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기 대응 매뉴얼 지식 정도도 조사를 했고요. 소속기관에서의 위기 대응에 대한 운영 여부 확인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감정소진, 그래서 정신건강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특성이요. 여성이 79%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21%였어요. 제가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 지금 사회복지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도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의 구성이요. 남자보다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데요. 물론 우리 양주시가 유난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성의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의 경우도요, 거의 여성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그 안전보호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령 또한 50대가 34.1%로 가장 많았어요. 40대가 18.2%였고요. 60대는 13.3%. 그래서 크게 40대 이상을 보았을 때는 과반수 이상이 40대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령은 낮은 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령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격증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48.8%,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50.8%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복수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이면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이면서 사회복지사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회복지사가 50%, 요양보호사가 50% 정도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57% 정도로 해당이 되었고요. 근무 형태는 다행히도 주 5일에서 6일 정도의 근무 형태가
7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소속기관 유형은요, 거주시설이 45.6%에 해당했고 이용시설은 36.7% 정도로 나타났는데, 시설 종류별로 살펴봤더니 노인 요양시설이 46.7%로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보호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 양주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위는 실무자가 77.4%, 중간관리자가 10.5%, 상급관리자가 6.2%, 기관장이 5.9%로 나타나는데요. 실무자가 78% 정도로 실제적으로 그 대상자의 옆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거의 80%에 육박했기 때문에 대상자와 직접적 접촉이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그만큼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결과 중에 하나가 근무 연한이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총 경력을 봤더니요, 1년 미만이 17.3%예요. 그리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24%로 나타났고요. 현 직장 근무 기간, 그 사회복지 분야 총 경력 말고요, 지금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36.6%였고요. 1년 이상 3년 미만이 29.3%였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3년 미만으로 보면요,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 사회복지 종사자가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스킬도 아직은 미숙한 수준인데다가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연륜이 높은 우리 최고 관리자 또는 중간 관리자 이상의 사회복지 종사자보다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 경력 또한 중요한데, 지금 3년 미만의 종사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률도 높은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따로 더욱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이 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문제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이직이 잦고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우리 안전보호 실천이 너무 되지 않아서 감정노동의 정도가 심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근무 연한이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실태를 봤더니요, 언어폭력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전에 대고 언어적으로 직접 위협하고 괴롭힌 것이 32.1%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 언어폭력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위협적이지만, 면전에서 내가 듣는 그 언어적 폭력은 더더욱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언어적으로 면전에서 위협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이 32.1%의 수치는 아주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신체 폭력도 27%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 치료를 받을 정도의 그 신체적 공격이 7.5%로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0%가 나타나야 되는데 7.5%라는 수치도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성적 폭력도 1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기물 파손을 봤더니요. 이 성적 폭력은 대부분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성적인 야한 농담이나 위협, 괴롭힘, 성희롱 이런 것들이 성적 폭력에 해당이 되었고요. 신체 폭력은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신체적인 손상의 위협과 더불어 또 실제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신체적 공격을 당했다. 이러한 것이 거의 3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위험으로부터 인지하고 있는 안전의식 정도는 얼마나 될까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예훼손이라든가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정신적 괴롭힘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해 등의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23.9%,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19%. 또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감염입니다. 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감염도 27%, 또 이용자 상실로 인한 위험, 그 이용자 상실로 인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감 이러한 것들도요. 22%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누구나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클라이언트로부터의 감염 그리고 나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이것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제도화하고 또 정책적으로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런 명예훼손,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정신적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언어적 폭력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인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요.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그러면 이러한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자신과 조직의 대처 방법은 어떠했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클라이언트 폭력을 당했을 때 나는 우리 조직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알렸다라고 하는 분이 35%였어요. 알리지 않았다가 4%였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꼭 알려야 됩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폭력에 나는 이미 경험을 했지만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를 보호해야 되고요. 또 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꼭 알려야 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조직과 상사의 대처를 봤더니 조치를 취했다가 22%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알린 경우가 35%인데 대처는 22%에 그쳤고요. 또 조직과 상사가 지지와 위로를 해주었다? 24%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신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의 대처 방법이 무척 소극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자신과 조직의 대처 방법을 봤더니요. 그 기관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상담을 제공했다. 67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나에게 휴가를 제공했다. 73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기관 100%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기관의 일부 중에서는 클라이언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복지 종사자, 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 심리 정서적 상담이라든가 경제적 지원, 의료적 조치
이러한 것들, 그 지지와 위로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했을 때 상급자 또는 조직의 사실을 알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관에 이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교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잘 이루어지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한 지식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기대응 매뉴얼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위기대응에 대한 거. 이 폭력과 관련한 법령 내용, 위험시 형사법적 대응 절차, 위기지원 프로그램,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인권침해 시 상담 및 조정에 대해서 과반수가 거의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반반인 거예요. 우리 보통 치킨 시킬 때 반반 시키죠.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사실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전을 보장하고 그 사고의 위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위기 대응 매뉴얼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한 지식, 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한 인지는 거의 100%에 준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50% 정도가 들어본 적 있지만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사회복지 종사자가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됐을 때 그 클라이언트 폭력이라는 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요. 지금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빨간색 막대기가 들어본 적 있지만 정확히 모른다가 빨간색 막대기예요. 어떤 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기 대응 매뉴얼과 관련한 지식 정도를 봤더니 대부분이 들어본 적 있지만 정확히 모른다라고 응답한 게 거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각 기관별로 만약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위기 대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매뉴얼이 갖춰져 있다면 그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기 대응에 대한 기관의 관리체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42%가요. 기관의 클라이언트의 폭력이나 죽음과 관련된 문서화된 지침이 있다고,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훈련과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46.5%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사건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63.4%, 개인정보보호법 내 CCTV 설치가 69.7%, 대피장비와 대피공간 설치가 73.2%로 나타나는데요. 다른 위기 대응에 대한 기관의 관리 체계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사건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내 CCTV 설치하는 것, 대피장비와 대피공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이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많이 강화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60%에서 74%이 범위 내에 지금 이 지표값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는 31%, 위기종사자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25.5%, 법률 지원 서비스나 회복 지원 서비스는 23%, 22.3%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지금 이 검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요. 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인상적으로 나온 그 결과값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을 41.1%에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 사회복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실시는 거의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조사에 참여한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기관에서 인식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41.1%가 응답해 주었는데, 그거에 비해 사실 우리 그 사회복지 이용자의 그 클라이언트들의 수준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준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인식 개선은 더욱더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제시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이 보면 비상시 전화번호와 대처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 하고, 그 사무실 내에 대피 장비, 완강기라든가 비상 대피실이 설치되어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된 그 사회복지 위기 종사자를 위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법률 지원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자체가 직무 스트레스나 이런 클라이언트 폭력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아주 취약하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정신건강 실태 살펴보았습니다. 감정노동 점수 봤더니요, 100점 만점에 71점이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점수가 7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감정노동 점수 71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수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점 집단 면접에서 그 감정노동 점수를 살펴봤더니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나왔고요. 직군별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온 직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표를 하나 제시했는데, 지금 이 표는 그 감정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사람 인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에요. 근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감정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면 상대의 기분에 맞춰줘야 할 때, 화가 나거나 서운하더라도 감정을 숨겨야 할 때, 이때 이제 감정노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64%, 66%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용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또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해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힘들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용자들한테 말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66.1%, 64.8%가 감정노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는 실제적으로 71점보다 더 높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반해 또 정신건강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56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노동 상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때에 주변 환경에 내가 그 스트레스를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 점수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기효능감 점수가, 이 정신건강 점수가 같이 가는데요, 자기효능감 점수도 56.8점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감정노동 정도는 높고요, 정신건강 상태, 자기효능감 정도는 낮기 때문에 지금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그 정신건강 상태는 거의 유리멘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정노동 정도를 주기별, 기관 유형별로 살펴봤는데요. 이 감정노동 정도가 주기별, 기관 유형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특히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청소년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다른 시설보다는 감정노동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정도는 봤더니요.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용시설 종사자보다 정신건강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지금 정신건강이 아주 취약하게 나타났고요. 시설별로 봤더니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 다른 시설보다도 정신건강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기효능감 정도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효능감 정도는 주기별로 봤더니 상급관리자가 중간관리자보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결과는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은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근무 연수가 낮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보다는 중간관리자보다는 최고관리자가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본인의 스킬,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처하는 스킬, 그리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스킬, 이러한 것들도 경험을 통해서 향상되어질 수 있고요. 또한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도 그러한 역량이 향상되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현장 경력만큼이나 나의 역량도 똑같이 향상되어진다라고 본다라면 자기효능감 점수는 상급 관리자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우리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도 근무 연수와 상관없이 정신건강과 연결되는 이 자기효능감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보호 교육을 비롯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많은 교육이 제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별로 봤더니요. 청소년 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설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 대상자나 이렇게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우리 사회복지기관보다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의 만족도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점수가 훨씬 유연한 결과로 나타내어져서 이 시설들에 종사하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초점 집단 면접 결과입니다. 우리가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여러 가지 안전보호, 폭력 경험, 위험 대처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오지선다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어서요. 저희가 그 제한적인 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초점 집단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제공한 이 내용과 동일하게 사회복지 종사자의 폭력 경험 실태라든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대처와 기관의 관리 체계, 감정노동, 정신건강 실태,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추가적으로 드린 질문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초점 집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총 31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14명, 사회복지사가 6명, 공무원이 6명, 생활지원사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온라인 설문에서도 거의 79%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여성이었는데요. 이 초점 집단 면접에서도 남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초점 집단 면접에 참여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령은 20대부터 7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 분포를 보였고요. 경력은 짧게는 5개월부터 최고 경력 17년 7개월까지 아주 다양한 분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군별로 초점 집단 면접 결과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이 아주 많다 그랬고, 그 중에서 언어 폭력은 아주 심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생활지원사의 경우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위기 대응 매뉴얼 교육 필요하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기관의 관리 체계와 이에 대한 교육 매뉴얼 전무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감정노동 수준은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및 공무원인데요.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다양하고 아주 심한 상태라고 했고요. 이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이 신체적, 언어적, 성적, 기타 폭력 아주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 자체가 아주 낮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폭력에 대한 자신과 기관의 대처나 조치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이 혼자 감당해야 해서 너무 괴롭다, 직무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위기 대응에 대한 지식이 없고, 기관의 관리 체계가 없고, 교육의 제공도 전무한 상태이고, 감정노동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구글 폼을 활용해 가지고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감정노동 점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점수입니다. 이 오지선다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이 대답하는 게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 감정노동 점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정노동 정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직군을 살펴봤더니요,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이 많은데 특히 이 직군의 경우에는 성희롱 폭력 경험이 많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폭력 대처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은 아주 낮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위기대응 매뉴얼과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관의 관리체계 필요하고 특히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요, 감정노동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감정노동 점수가 200점 만점이라고 하면 200점에 체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가 노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출생비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노년부양비는 점점점 늘어나고요. 생산 연령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양보호사라는 이 인력, 사회복지 종사자는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 사회복지 제도 내에서의 그 요양보호사의 위치, 요양보호사를 위한 그 안전보호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점점 우리나라에 변화되어지고 있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금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이 안전보호, 위험 대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정책 제언은요.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된다. 앞서 1차 시 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조례 제정이 아니라 법률이 제정되어야지 그 법률에 의해서 제도 개선도 되고 예산 배정도 되고 인력 배정도 되지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위기관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보호 교육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 피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관리 체계 시급하고요.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 인권교육은 제가 1차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 이퀄 인권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호 교육과 함께 인권교육이 진행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인권 옹호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구성원의 권리가 명문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권리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주객을 정확히 해서 이용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도 명문화해야 된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필수로 진행되어야 되겠고요. 폭력다발 지역기관에는 CCTV 설치나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되어야 된다. 상시에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언제나 소진 예방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기관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요. 이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교육 왜 필요하냐? 결국은 우리가 늘상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처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프랙티스, 연습. 1번도 연습, 2번도 연습, 3번도 연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폭력 대처를 위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실전 대응 기술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수영이나 자전거 타는 거 한번 배우면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처음에 올해 8년, 10년 뒤에 자전거를 탔을 때 처음에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바로 내 몸이 그것을 알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잘 자전거를 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다양한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서 실전 대응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폭력 대처 통합 교육, 안전보호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호 조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안전보호 실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소중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을 위해 우리의 안전보호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 지속적인 안전보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차 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